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30대 주부입니다. 귀여운 아이와 성실한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금치의 시자도 싫을 정도로 시자라면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지인이 결혼을 하면서 시집살이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탄탄한 기업에 다니는 멋있는 직장인이었죠. 남편과는 어릴 적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릴 적에는 저보다 키도 작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성인이 되어 만나니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성격도 주도적이고 쾌활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모의 반대가 정말 극심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작은 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저보다 연봉도 훨씬 많고 알아주는 안정적인 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인물도 훤칠해서 주변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시모는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고 시댁에서 사실 시모만 반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집에서는 제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까지 싹 다 해주셨죠. 남편은 그만큼 저희 친정에 무척이나 잘했지만 시모는 그런 모습조차 꼴도 보기 싫어하셨어요. 특히나 시모는 저와 만날 때마다 집해온 걸로 유세 부리지 말라는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진경이 너, 내가 매번 말하지만 너 집 그거 하나 해왔다고 수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도 솔직히 충분히 집해올 수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 상황에서 우리 수호 같은 애가 가당키나 했겠니? 그러니까 집이라도 해와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 아니니? 네 상황 그런 거 다 감수하고도 우리가 받아준 거니까 너는 집해온 걸로 우리 수호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소리야. 어머님, 저 집해왔다고 수호 씨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 없는데 왜 매번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도 저한테 왜 무시하냐고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데 어머님은 왜 제가 남편을 무시할 거라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매번 서운한 마음이 드네요. 그것 봐라. 너 지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유세 부리는 거야. 네가 집 안에 왔으면 이런 소리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니? 네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네가 네 주제를 모르고 우리 아들 무시할까 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 그랬다면 다행이지만 네가 내 앞에서만 그러고 뒤에서는 무슨 말 하고 다닐지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네 친정이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지 말고. 어차피 친정돈은 친정돈이지 네 돈은 아니잖니? 어머님, 맞아요. 친정돈은 친정돈이고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어요. 남편 회사에 비하면 저희 회사가 작아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요.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남편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서운해요.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널 때리기라도 한 줄 알겠다. 그냥 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러지 말라는 말도 못해? 주변에서 보니까 집에 온 며느리들이 너무 유세를 부린다고 하길래 내가 해본 말이다. 그냥 저는 안 그런다 하면 될 것을 너는 너무 오버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 누가 보면 시집살이라도 당하는 줄 알겠어. 너처럼 편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시모는 저에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시집살이를 했던 건 아니었지만 매번 남편과 비교를 하면서 비꼬거나 다른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하면서 저를 압박하곤 했습니다. 친정집은 잘 살았지만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상황이었고 저는 늦둥이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 결혼 생활을 존중해 주신다면서 저희의 가정을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지만 시모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바라셨죠.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임신 후반기부터는 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시모는 마치 저를 5분 대기조처럼 부르기 시작하셨죠. 나 여기 시내 자주 가는 옷가게에 와 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더라? 한 10분이면 되겠지? 10분 후에 여기 바로 와. 짐도 너무 많고 날도 더워가지고 내가 버스 타고 집으로 못 가겠어. 여기 와서 짐도 좀 옮겨주고 온 김에 집에 와서 네 남편 좋아하는 반찬들도 챙겨서 가지고 가고 재료는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랑 나랑 손질하면서 하나씩 만들자. 어머님, 저 지금 병원 진료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요. 오늘 정밀 검사도 해야 돼가지고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세요. 버스 타기 어려우시면 택시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택시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 너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왜 매주 병원을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냐? 병원 가가지고 뭘 더 본다고 그러는 건데 그냥 성별만 알고 산딸만 알면 되는 것을. 우리 아들이야 뭐 건강한데 알아서 건강한 핏줄 주지 않았겠어? 애가 여기서 이상 있으면 그건 네 탓이지 뭘 탓하겠어. 병원 진료를 1시간씩이나 기다려서 받고 앉아있어? 너도 참 미련하다. 됐고 병원 진료도 받아서 뭐하니? 그냥 당장 여기로 와라. 밖에 있으니까 지금 출발하면 얼추 맞겠구나. 어머님, 제가 아임 이상 있을까봐 가는 게 아니라요. 병원 진료는 원래 주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저 조상기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조상기 있어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자주 와서 확인도 해줘야 해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제가 택시는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넌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한 번을 안 듣니? 내가 뭐라고 했어? 병원 진료 보지 말고 여기 당장 오라고 말하지 않았니?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한 번을 참아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해? 지금 네가 막 나가자는 거구나. 이게 정말 시어머니 말을 개똥으로 안 해. 내 아들 돈으로 병원 진료 보는 주제에 지금 뭐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이 병원 진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그런 건데 뱃속의 아이는 제 아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아들, 제 남편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어머님,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타고 가세요. 나중에 제가 연락 드릴게요. 나중에 연락? 야,
됐고,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당장 지금 여기로 와. 당장 오지 않으면 너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네가 아주 그냥 진정 빵빵하다고 시어미를 개무시하고 있구나. 내가 네 버르장머리 오늘 단단히 고쳐놓겠다. 지금 당장 달려와. 시모는 막무가내로 불러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설명을 해도 전혀 듣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부르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시모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곤 했지만 매번 막무가내로 불러대는 통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을 했죠. 처음 말했던 날에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이랑 통화를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나 오늘 일이 있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지금 당장 오라고 화내시네? 내가 정말 난감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나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고 무시하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미치겠어. 당신이 전화해서 말 좀 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엄마가 방금 전에 나한테 전화 왔었어. 근데 엄마 말로는 그런 거 아니던데? 당신한테 며칠 전에 미리 오늘 오라고 말했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약속을 그냥 잡아버렸다며. 그래서 일 끝나고 오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오늘은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화나서 소리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맞아? 그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이 며칠 전에 집에 잠깐 들리라고 하셨긴 했는데 바로 다시 전화 오셔서 안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약속 잡은 거야. 오라는 말 다시 안 하셨는데 갑자기 10분 전에 연락 오셔가지고 막무가내로 오라고 하시는데 난 벌써 약속 나와버린 상태거든. 그런데도 어머님이 소리치시면서 당장 오라고 하시잖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면서 안 오면 무시하는 걸로 알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정말 난감해. 당신이 좀 말해줘. 아니, 그니까 나도 통화를 했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엄마 말대로 집에 오라고 말을 하신 거네. 근데 당신이 약속 잡아버린 거고. 엄마 말 들어보면 당신도 잘한 거 없어. 엄마가 오늘 오라고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약속을 잡을 수가 있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지. 한번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당신이 오늘 어머님 만나 뵙고 오해 풀어드려. 그럼 내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어머님이랑 약속을 한 적이 없다니까? 나한테 오라고는 하셨지만 그거 다 취소하셨다고. 당신은 왜 내 말은 안 듣고 어머님 말이 맞는다고 하는 건데? 내가 정말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거짓말 한 적 없어. 당신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정말 너무하다. 처음 남편은 저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에게 남편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고 나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수더분하고 순둥순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모와의 트러블이 없었는데 결혼하면서 저와의 트러블이 크게 생기자 남편은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처음 남편은 저보단 시모의 말을 더 믿었고 그러다 보니 시모 때문에 남편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죠.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구나 느껴지면서 저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남편이 몇 번 언급을 하고 난 후부터는 시모의 횡포가 조금씩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시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다시 횡포를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에 다녀오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정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 가게 되었는데 집으로 제가 오고 나서는 매일매일 아침부터 집에 오기 시작하셨죠. 아니, 애를 이렇게 춥게 해놓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아기 감기라도 들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춥게 해놓는 거야? 난방도 좀 더 빵빵하게 뜨끈하게 해놓고 있어야 하고 아이 속삭에도 더 두꺼운 걸로 똘똘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애가 따뜻해야 좋은데 너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그 비싼 산후조리원을 다녀오고 나서는 배워온 게 그거야? 어머님,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 아이 태열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꽁꽁 감싸버리면 피부 발진도 심해지고 태열도 더 심해져서 난리 나요. 병원에서도 태열이 심하니까 너무 감싸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땀 더 많이 나면 안 좋다고도 하시고요. 적당히 온도 유지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게 더 낫다고 하시니 너무 이렇게 감싸시지 마세요. 어머님이 보시기에 아이 피부 발진이 좀 심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뭐가 심해? 네가 피부 심한 애를 못 봐서 그렇지. 원래 애들은 이렇게 피부가 뻘겋다가 괜찮아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애 낳고 다 키워봐서 아는데 애 한 명도 키워본 적 없는 네가 뭘 알겠어. 하여튼 쓸데없는 것만 들어가지고서는 에휴. 그리고 모유 수유는 잘하고 있는 거니? 어째 애가 쑥쑥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 하루에 미역국 대접으로 계속 먹어야 젖이 잘 도는 거야. 어디에 수유 좀 해봐라. 잘 먹이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되겠어. 네? 수유하시는 거 보시려고요? 그걸 왜... 그리고 수유하는 건 오시는 산후도우미 이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더 잘 아세요. 모유 수유한 거 어머님께 바로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불편한데 굳이 보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모유 수유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뭘 알아? 모유 수유도 처음 해보는 건데 너 그거 마사지도 계속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내가 마사지하는 법이라도 알려줄 테니까 얼른 위도 걷어서 봐봐라. 수건 다 뜨뜻하게 적셔오고 미지근한 물도 떠가지고 옆에 둬봐라. 뭐하니? 가서 얼른 준비하지 않고. 너는 이제 엄마로서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불편하죠. 아직 저 출산하고 2달도 안 됐어요. 조리원도 어머님 1달 있고 싶은 거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잖아요. 손목도 시큰한데 어머님 계속 뭐 가지고 와라 또 와라 시키시고 저 지금까지 앉을 새도 없이 서 있었어요. 계속 그러시니까 전 너무 불편해요. 그럼 엄마가 돼가지고 가만 누워가지고 있을 셈이었니? 내가 애 낳을 때는 일주일 만에 집안일 싹 다 있어. 고작 애 하나 낳은 거 가지고 유나는 참. 너는 그냥 내가 오는 게 싫었던 건 아니니?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손주 보러 온다는데 네가 불편하다 마다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모는 산후조리 중에도 저를 마치 시중 부리듯이 부렸어요. 아이 목욕을 해야 할 때가 되면 큰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 퍼서 거실까지 제가 날라야 했죠. 청기자기를 써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셔서 무조건 청기저귀를 쓰게 하셨고 거기다가 바로바로 손빨래를 해야만 했어요. 애벌 빨래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면 엄마 자격이 없다면서 저를 비난하기도 했죠.
결국 저는 출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아이만 보면 울면서 있었고, 그런 저를 보고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지방에 있는 엄마를 집으로 불러줬습니다. 아유, 진경아. 아유, 우리 딸.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힘들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나 힘든 줄 몰랐어. 사돈께서 오신다고 하시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돌봐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었다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무지했어. 진경아, 정말 괜찮니? 힘들었지?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내가 너무 내 생활만 중요해가지고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엄마,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더 이상 못하겠다 싶었다고. 엄마, 너무 힘들어. 아이는 정말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눈뜨기가 싫더라고.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나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서 못 살겠어.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엄마,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거야?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서 그런 소리나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엄마는 다 이해해.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힘들고 외롭고 미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구나. 진경아, 엄마가 진경이 다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서 도와줄게. 알았지? 엄마, 나 여기 말고 엄마 집에 가면 안 돼? 여기 있다가는 나 미칠지도 모르겠어. 다른 거 다 놓고 집으로 가고 싶은데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걱정 없이 푹 쉬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쉬면 나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 남편한테도 말했어. 엄마, 나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 아휴, 그래. 집에 가자. 집에 가서 푹 쉬어. 엄마가 진경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줄게. 아빠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가자. 기다려. 엄마가 금방 아기용품 챙기고 바로 가자. 엄마가 지금까지 몰라줘서 너무 미안해. 극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끈을 놓고 싶었던 저를 잡아줬던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제 상태를 듣고선 엄마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저를 보러 오셨죠.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신혼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한 달여 동안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상황은 남편에게 말을 했긴 했지만 대부분은 믿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아이 때문에 설치한 CCTV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모의 행동을 남편이 알게 되었고, 남편은 시댁으로 찾아가 뒤집어 엎은 듯 했어요. 그 후로 시모는 저에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하셨죠. 시모의 행포가 사라지자 저의 상태는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스스로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심리적으로는 괜찮아졌지만 저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금방 복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출산 3개월 후에도 6개월, 1년 후에도 건강은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저는 복직을 못한 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시모의 행포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아이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에는 집안일을 해주는 듯 했지만 점점 시모는 제 살림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렇게 과일을 쌓아두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렇게 쌓아두기만 하면
이게 썩어서 나만 나겠니? 한 번 살 때 먹을 만큼만 사야지. 이렇게 돈을 낭비해서야 원. 에휴. 그리고 과일이 얼만데 이렇게 과일을 여러 개 사고 그러니? 수호가 과일 먹을래도 아니고 다 너 먹으려고 산 거 아니니? 아, 그거 어머님 주변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이 돌이라고 주시기도 하고 그냥 집에 놀러 오면서 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잘 챙겨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제가 돈 주고 산 건 없어요, 어머님. 네 돈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아들 돈이지? 그리고 살림을 하려면 알뜰하게 사는 방법도 좀 배워야 되겠다. 너 아직도 마트 가서 쇼핑하지? 그런 데 가면 다 상술이야. 비싸기만 하고 몇 개 더 사면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돈 더 쓰게만 하고. 요 앞에 시장 있잖니. 걸어서 30분이면 가는데 운동 삼아 겸사겸사 걸어서 갔다가 살 거 조금씩 사면 얼마나 좋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아직 오래 걸어 다니기에는 무리라서 다음에 좀 더 발목 괜찮아지면 가볼게요. 저번에 안 그래도 남편이랑 시장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많이 저렴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마트 가서 사는 게 편해서요. 시장이 저렴하면 저희도 시장 가서 사고 그래요, 어머님. 너 알다시피 수호 결혼 전에는 월급 싹 다 내가 관리를 했었는데 수호 결혼 때 봤었지? 그 정도면 수호랑 같은 나이의 애들에 비하면 많이 모은 거다.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너는 일도 안 하고 솔직히 수호가 먹여 살리고 있지 않니? 이렇게 대충대충 살림하면 거덜나는 거야. 시모는 집안 물품이 하나라도 못 보던 게 보이는 날이면 돈을 허투루 쓴다면서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어요. 집안 물품뿐만 아니라 아이 용품이나 개인적인 물품도 새 제품이 보이면 잔소리를 하셨죠. 심지어 변기물을 자주 내리지 말고 소변은 여러 번 보고 내리라고 말도 하셨어요. 그러던 중 잠깐 아이 예방접종을 하러 다녀오던 사이 시모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 시모는 제 손에 든 아메리카노를 보고서는 경기를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거 뭐야? 너 내 아들이 버는 돈 이렇게 쓰는 거야? 아주 그냥 매일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하는 여자가 바로 너였구나. 네가 이런 걸 왜 먹니? 밖에서 고생하는 건 내 아들인데 너는 집에 앉아서 시간 보내니까 커피가 절로 생각나디? 내가 와보길 잘했지. 역시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는 줄 알았다. 네? 어머님, 언제 와 계셨어요? 이거 커피요. 요 앞에서 사고 온 거예요. 얼마 안 해요. 오랜만에 커피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마신 거예요. 어머님, 저 모유수유도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 매일 마셨는지 아닌지. 그리고 매일 안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아예 안 마셔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뭘 한다고 밖에서 돈을 쓰고 다녀? 네가 쓰고 다니는 돈 다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 아니냐?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돈을 쓰고 다니냐고? 집에서 똑바로 살림을 하라고 앉혀뒀건만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다니고.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수십만 원을 쓴 것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몇천 원 커피 한 잔 사 먹은 거예요. 어머님, 이번 주에 제가 저를 위해서 쓴 돈 고작 이 아메리카노 한 잔뿐이에요.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고 밥도 매일매일 직접 다 해먹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커피 이거 딱 한 잔 사 먹었던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1,000원, 2,000원 쓰던 게 뭐해서 몇 천만 원이 되는 거다. 살림을 하는 애가 아낄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 고작 커피 한 잔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나 되냐? 네가 번 돈도 아니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시모는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해 혹시라도 제가 남편의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를 하는 듯 했습니다. 시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시 극심해져 갈 때쯤 어느 날 엄마가 저와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싸들고 집으로 오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서 골절상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놀랐던 저와 남편은 아이를 시모에게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 병원비 전부를 계산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셨죠.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바로 2주가 되기도 전에 퇴실을 하게 되었다는 연락이었죠.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퇴실을 시킨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나 황당해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장모님 퇴원시켰어? 엄마가 왜? 장모님 6주 치료 받아야 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왜 퇴원시킨 거야? 장모님 지금 집에 가셔도 혼자서 뭐 하시지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쩌자고 퇴원을 시킨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아들, 이제 괜찮아. 내가 가보니까 네 장모 많이 아픈 거 아니더라. 원래 처음엔 놀라서 이곳저곳 아픈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 그리고 네 장모는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거기 병실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더 곤욕이라니까. 아프고 답답해도 돌아다녀야 하는 사람이야. 어머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 지금 많이 안 좋으세요. 계속 치료도 받아야 하고요. 아빠도 일 때문에 집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엄마 혼자 두고 오실 수 있으세요? 적어도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저 친정에 가볼게요. 어머, 너 미쳤니? 우리 손주 데리고 어딜 간다는 거야? 아픈 사람 옆에 손주 두고 싶니? 너 애 엄마 맞아? 엄마가 된 게 어떻게 아픈 사람 간병하러 애 데리고 간다는 거야? 됐고, 애 엄마도 괜찮다고 했는데 왜 네가 난리야? 아니 그리고 병원비를 왜 내 아들 돈으로 계산을 한 건데? 내 아들 돈 잡아먹어서 내가 방 뺐다. 치료 받으려거들랑 알아서 치료비 내서 받아야지. 어디 감히 내 아들 돈으로? 아, 어머님, 지금 남편 돈으로 병원비 냈다고 지금 퇴원시키신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 어머님 지금 이거 선 넘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건 남편 어머니시고 제 자식 할머니라서 참아왔던 건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 저 잊지 않을 겁니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니? 내가 뭐 나만 좋자고 이래? 너네가 돈을 아껴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으니 그러는 거지. 시엠이 속도 모르고. 에휴, 수희야, 너는 쟤가 저러는 거 보고도 내가 이상하다고 할 거니? 아니지? 우리 아들은 엄마 속 다 이해하고 있지? 역시나 시모는 엄마의 병원비를 계산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바로 엄마의 병실을 뺀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더 이상 말로는 통하지 않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처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결사 반대했고 절대로 안 된다면서 울기도 했죠.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제안했는데 저는 그 제안이 솔깃했습니다. 바로 처가살이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남편은 바로 짐을 싸 친정으로 들어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불이 났게 친정으로 달려와 남편을 말렸어요. 어머, 수호야,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처가살이하겠다고 들어간 거니? 왜? 네 마누라가 친정에서 안 살면 이혼하겠대? 예, 그냥 이혼해버려. 저런 애 어디 한둘이니? 쟤보다 더 나은 애 널리고 널렸어. 네 돈 막 쓰는 애를 왜 자꾸 거두려고 그래? 아유, 수호야, 네가 마음이 착해서 그래. 그럴 필요 없다. 이러지 마. 엄마, 아니야. 엄마 말이 맞지. 내가 어렵게 번 돈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장모님 장인어른이 어렵게 모아 산 집에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엄마 생각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너무 염치 없었다. 그치?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주신 집에 염치 없이 공짜로 살고 있었네. 나 지금까지 살던 거 갚아야 해서 처가살이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상관하지 말고 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 너희 신혼집으로 해준 거잖아. 그런데 무슨 염치 없이 살았다고 그래? 네 장모가 그러디? 너네 그럴 거면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니? 아니, 무슨 집도 절도 없는 애들한테 그렇게 모질게 그래? 지금 나가면 어디서 살라고? 안 되겠다. 네 장모 나오라고 그래. 아니, 장모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 오히려 우리만 잘 살면 된다면서 필요한 거 다 해주시고 우리 위해서 주셨어. 근데 엄마 뭐야? 내가 번 돈 와이프도 가족인데 1,000원도 못 쓰게 감시하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는 장모님이 주신 집에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엄마 말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 5년 동안 장모님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에서 공짜로 살았으니까 적어도 5년은 처가살이 할 거야. 그러니 엄마는 이제 가. 그렇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연을 끊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끊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처가살이였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어렵게 한쪽이 외벌이로 살고 있으니 남편의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역시 친정에서 모두 해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주장에 시모는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타박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기 때문이죠. 시모가 처음에 심하게 반대를 하자 남편은 그렇다면 시모에 맞춰서 처가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만은 더 싫었던 시모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처가살이가 시작되고 난 후 시모는 한 번도 집에 찾아오시지 못하셨어요.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 뭐라고 하려고 하면 남편은 항상 대신받아 집값에 1%도 갚지 못하게 생겼다며 하소연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점점 시모의 행포는 줄어들게 되었고 지금의 시모는 오히려 남편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힘들어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중하다면서 아들을 끼고 살려고 하다가 결국 더 멀리 달아나 버린 셈이죠. 남편은 이제 저의 말이라면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신뢰를 잃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아직까지 시모와 연락을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저에게 사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장 날리고 남편과 갈라서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부부 생활을 이어간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모든 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정신적으로 저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건강상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마저도 곁을 떠나시니 그 충격은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엄마 출산 소식에 제 얼굴을 보려고 급하게 오시던 도중 사고로 제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입이 닳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병이란 엄마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에게 하셨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장암 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시곤 제 손을 놓으셨고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말로는 위로라고 하셨지만 시모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알아보신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처분하라고 계속 보채셨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시모의 눈빛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시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뛴 거 아니? 부동산 거래 보니까 몇 개 매물 나왔던 거 바로 팔렸더만. 어차피 그 집 처분할 건데 뜸들일 필요가 뭐가 있니? 부동산 시장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아파트도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메이커 아파트라서 거래율도 좋더구만. 내가 물어봤는데 10억이 최대 맥심일 것 같다고,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이 최대치라고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 처분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유산인데 바로 처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영양가 없는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 공돈으로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지? 서둘러 처분하고 4억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니? 네가 먼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파트 시세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먹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말로는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지만 어머님 목적은 저희 엄마 아파트 처분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4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처분할 마음 없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말만 가족이지. 결국 돈 얘기 나오면 등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휴, 그만 포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공돈으로 생기게 될 4억 그거 노후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 시엠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싫다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돈 재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도 옆에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4억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나 봐.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잖아. 꼴랑 4억 때문에 가족들과 등 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일 시키기 전날에 항상 전화하셨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다음날 음식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저번 명절 때 당신 생각 안 나? 잠깐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 샀다가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잠깐 동네 마트 왔다고 했다가 노발대발 하셔서 난리 났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아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를 일 시키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를 아낀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도록 하마. 어차피 공돈인데 의미 있게 쓰면 좋으니까 했던 말이다.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모의 말을 거들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해 준 뒤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4억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차에 4억 노후자금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야? 그 돈이 당신 집안 돈이야? 말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 보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쪼잔하게 자꾸 이럴래? 같이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번에도 다를 건 전혀 없었고,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어. 우리 결혼 생활한 지 5년이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는 이제 3살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유산인데 어머님이 본인 것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당신이 옆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사시던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장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돈도 많은데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될 사업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좀 달라는 건데 그거 싫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만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 돈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각자 지낼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더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분노를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남편의 모습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4억을 준다 해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남은 돈을 시모는 더 얻어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테고 결국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건 뻔했기 때문에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시고 평소에는 제 얼굴만 보셔도 괄시하셨으면서 시모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만 저를 이용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엄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연락도 없게 되자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생각만 앞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왔다. 사돈이 세상을 떠나서 요 근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장어즙인데 이게 기력 회복하는 데는 특효라더라. 유명한 곳에서 진하게 내린 거니까 한 포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을 위해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가 주신 장어즙부터 일단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나 지금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 더 부담스럽고 적응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하나는 외롭다고 둘째도 가지길 원했었잖아. 내 입장은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거였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둘째 계획도 세울 테니까 그만 기분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지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육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둘째까지 낳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를 가지자고 했던 건 지유 낳고 1년 뒤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둘째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동안 벌써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거 아니?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장어집까지 내려서 찾아왔겠니? 내 아들이 베네 쪼고리까지 사와서 네가 원하는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까지 했겠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분위기 탔을 때 빨리 처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굴러 들어온 돈을 왜 다 걷어 차려 하는 건데? 이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을 처분하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던 세월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집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 추억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날려 먹겠다고?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애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추억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저 들어온 돈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시세 차이가 얻지도 못하겠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당장 처분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부동산에 가려고 했죠.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시모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몸이 들려 버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난리를 치면서 발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고 제 발 뒤꿈치에 얼굴을 맞게 된 남편은 바닥을 뒹굴면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신고해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주민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서 코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보단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죠. 이미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아 틈 사이로 들리던 대화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네요. 이러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익도 받지 못할까봐 내 속이 요즘 말이 아니다. 올랐을 때 처분해야지.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한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깟 추억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지우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 집은 저희 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걸로 분해를 해야 돼서 결국 손해는 저만 보게 된다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왜 없어? 형은 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서 장남 역할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결정적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어차피 형수님, 이제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잖아? 친척도 없는데 누가 형수님을 찾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못해? 형이 형수를 처리하라는 말이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형수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할 거면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형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수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족한테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원래 계획이 형수가 아파트 처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생긴 4억을 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대놓고 신혼집 하나 해주려 한다면 주지 않을까봐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라고 조금은 불쌍한 척해서 설득시키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면 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형수님 처리해. 그리고 형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지우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바로 결정은 못 내릴 것 같다. 아이요, 그렇게 마음이 물러 터져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장남이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걔야 내가 알아서 고아원에 보내도록 하마. 새 출발하는데 애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 요즘 누가 애 딸린 남자를 만나겠어?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만 내도록 하자. 그럼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혼자지만 우리는 딸린 입이 몇 개니? 너희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막내 아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으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짊어질게요. 눈 딱 감고 사고 한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10억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효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뭘 어떻게 한다고? 교통사고로 나를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희들이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역겹다 못해 토할 것 같다. 당신은 나랑 함께한 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날 뻔했었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거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버려.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지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처분하고 4억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 좋게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서둘러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4억 넘겨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아, 형, 뭐하고 있어? 이러다 경찰 오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밀면 끝인 거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형은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품에 지우를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여기서 밀어낼 생각인 거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비명을 지르면 옆집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저를 강하게 들어 올리려 했어요. 안간힘을 쓰자 남편 혼자서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몸이 들려서 아이와 함께 난간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 주민분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동생을 제압했고, 뒤이어 경찰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하마터면 저와 제 아이는 2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 짜내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에 있는 시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2 모자가 웃고 떠들며 먹던 술상을 엎어버린 뒤 효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남편한테 받으라며 시모 얼굴에 이혼장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 연행이 되고 있는 남편과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징역을 살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녹음과 저를 해하려 했다는 모든 상황이 전부 인정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 식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 인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졌어야 처벌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그 인간들이 저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해를 가할까봐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려 했던 그 인간들이 두 번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이 처음 겪게 된 일이라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딸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열심히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딸이 처음으로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 아빠의 존재를 자세히 묻지 않았었는데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는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걸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오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남편이 한심스럽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남편을 만났을 때 인연이라 생각했고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바라는 것 없이 사람 하나 착한 거 보고 결혼을 결심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제 곁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저에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생애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항상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 저희 사랑이 변함없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흘러가는 시간을 아까워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봐 오신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위로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사위로서 최선을 다하며 인정을 받고 있었죠. 저 또한 시부모님께 좋은 며느리로 남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너무 놀라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남편이 근무하는 곳과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난 상태였어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시부모님께 연락을 취했고 저희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양가 집안 부모님께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무엇 때문에 남편이 근무 지역과 별개인 곳에서 사고를 당한 점에 대해 저에게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저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볼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당일 출장을 다녀올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일하느라 많이 바빠서 연락을 못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저에게 먼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연락 한 통도 없었어요. 수술실에서 나오면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출장도 있었어?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직업 자체가 외근을 나간다는 말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대화를 하다 보니 남편의 직업에 대해 시모와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점이 달랐어요. 저에게는 출장이 자주 있다고 줄곧 얘기를 해왔는데 시모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출장 자체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녁 외식을 계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몇몇 동료 직원분을 만났었고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출장 같은 것도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회사 자체가 밖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으셨다며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회사 정보와는 전혀 달라 당황스러웠는데 때마침 수술이 끝났는지 의사가 걸어 나왔고 결과를 물어보자 다행히도 장의를 입을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모두가 남편이 깨어나기만 기다렸어요. 다행히도 몇 시간 뒤에 눈을 뜨게 된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수술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운지 괴로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오늘 당신 나한테 연락도 없이 이쪽 지역은 왜 왔던 거고 서울에서 일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사고 난 지역이 태안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 지금 엄청 당황스럽다고. 일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었던 거야? 경찰이 왔다 갔는데 길을 건너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던 차량과 부딪혔다며. 그게 내가 오늘 그쪽 지역을 가게 됐던 건 회사 대표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급하게 내가 운전해 드렸는데 도착하고 나서 이것저것 사야 될 물건들이 있길래 마트를 찾으려 걸어 나왔었는데 하필 근처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시 차를 가지러 되돌아가던 도중 사고가 나게 된 것 같아. 지금 대표님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으실 거야. 내가 따로 전화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핸드폰 좀 줄 수 있을까? 지금 나를 찾고 계실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워낙 출장에 민감하셔서 내가 직원 동료들에게 말하지 말라달라고 했었어.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괜히 출장 갔다가 2번 다시 얼굴 못 보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 하셨거든. 그래서 출장이 잡혀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야. 남편은 모든 의문점들을 풀어줬고 저에게 핸드폰을 건네받은 뒤 그 자리에서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했었다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깨어난 걸 확인하고 몇 시간 정도 머물러 계시다가 다들 일이 바쁘셔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남편 옆에서 간호해주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노크했고 잠시 뒤 처음 보는 여자가 문을 살짝 열더니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급하게 저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그 여자를 의식하게 되었네요. 아, 여기에요, 대표님.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어요? 회사에서 얼굴 보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저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내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여튼 고집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씨가 다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시연입니다. 아내분 되시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신혼이라 깨가 쏟아진다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다친 준호 씨 앞에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좀 부러운데요? 옆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이요. 급하게 마트 간다고 놓고 갔잖아요. 일적으로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몸 관리 잘하고요. 저는 엄마 장례식 때문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하니까 끝나고 시간 되면 한 번 더 들리든지 할게요. 그리고 아내분께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 마음이 별로 좋지 않네요. 치료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치료 받으세요. 그때 대표가 여자라는 건 처음 알게 되었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그 회사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남편 또한 대표라는 분과 터울없이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보다 여자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아서 그런지 왠지 저보다 남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서로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눈빛 하나로도 모든 걸 안다고 하던데 대표라는 사람은 병실을 나갈 때 마지막의 시선은 저를 의식하는 것 마냥 보내는 눈빛이었어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의 아내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약간의 질투가 있긴 했지만 금방 털어버렸고 남편의 몸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옆자리를 지켜주었네요. 그리고 회사 대표는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완치가 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남편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고 저도 그동안 밀려있던 업무를 처리하느라 잦은 야근을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이해를 해줬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어느 정도 여유를 되찾게 되면서 다시 균형 잡힌 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몸이 별로 좋지 않다면서? 정말 괜찮은 거야? 딱 봐도 얼굴에 약간 붉은빛이 도는 걸 보니 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약간 미열이 있긴 한데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년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한숨 쉴 여유가 생기면서 몸살기가 왔나 봐요. 내일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피로가 좀 쌓였는지 최근 들어 계속 졸음이 오더라고요. 세아가
혹시 속은 좀 어떠니? 약간 울렁거림도 같이 동반되어 오는 것 같아? 뭐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런다. 네, 며칠 전부터 울렁거리는 게 시작됐거든요. 뱃멀미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메스껍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설마 세아가 임신한 거 아니니?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지인의 딸내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세아가가 느끼는 증상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 병원에서 약을 타먹기 전에 일단 임신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준호야, 약국 가서 테스트기 좀 사와 보거라. 말 나온 김에 여기서 확인해도 될 것 같은데. 시모의 말에 저희 모두 긴장을 하게 되었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화장실에서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며 검사한 결과 저희가 원했던 새 생명이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흘렀고 화장실에서 나와 테스트기를 남편에게 건네자 너무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경사났다며 기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며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행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할 정도로 누워 있어야만 했고 입에 맞는 걸 찾아보려 많은 걸 시도했지만 몸에서 계속 거부를 하니 답답하기만 했었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같이 일하는 동료 선배 중에 입덧 때문에 정말 고생했었는데 가물치랑 잉어를 푹 고아서 먹은 날부터 입덧이 멈췄다고 하던데 당신도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소? 잉어는 들어봤는데 가물치는 뭐야? 민물고기는 비려서 몸에서 안 받을 것 같은데 나는 좀 망설여지네. 그리고 그걸 어디서 구해?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당신 몸부터 신경 써. 나 때문에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잖아. 그리고 요즘에 일이 많이 바쁜가 봐?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잖아. 저번 주에 출장 다녀왔는데 다음 주에도 또 출장 잡혀 있다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라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래도 내가 말한 거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배가 민물 낚시를 잘 하시거든. 내일 잠시 다녀오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봐. 당신이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지금 날씨가 이런데 낚시를 한다고? 지금 태풍 올라와서 위험하잖아. 가려면 차라리 태풍 지나가고 다녀오는 게 좋겠어. 남편이 다음날 잉어와 가물치를 잡아서 오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고 걱정되는 마음에 말렸지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자연산을 잡지 못하면 시장에서라도 구해오겠다고 의욕이 불타서는 같이 일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느낌이 좋지 않아 침착하게 설명하면서 다음에 다녀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주변 환경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문자를 남긴 채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밖의 상황을 확인했는데 사람이 버티고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죠. 그날 느낌이 좋지 않아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게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날은 점점 어둑해지고 같이 낚시를 갔다던 선배의 전화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늦은 저녁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그이가 갑자기 물고기를 잡아오겠다며 이 날씨에 밖으로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태풍 왔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그래서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건데?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설명을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야. 지금 물이 불어서 다리까지 잠길 정도인데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제가 입덧이 심하니까 뭐라도 해보겠다며 가물치랑 잉어를 잡아오겠대요. 그런데 벌써 연락이 안 된 지 5시간이 넘었어요. 아까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문제없어 보였거든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시모는 저보고 침착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극도로 불안에 떨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시모와 대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자 시부가 대신 전화를 건네받았고 다시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부는 제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듣더니 저희 집으로 오겠다며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는 말에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이 도착을 하시고 뒤이어 경찰들까지 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었네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전송된 사진 한 장으로 남편을 찾기는 힘이 들었어요. 결국 주변의 CCTV를 수색해서 남편의 행적을 밟아 나가게 되었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늦은 저녁엔 수색을 할 수 없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동이 트자마자 경찰분들과 시부모님은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전화 한 통이 제 핸드폰에 울렸어요. 그건 남편과 함께 떠난 선배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선배의 아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집에 같이 있냐며 아내분도 자기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었는데 예상했던 안 좋은 일이 터지게 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말았어요. 그런데 잠시 뒤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낚시하던 곳을 찾은 것 같다며 차량 한 대가 발견되었고 번호판 조회를 하니 아내분이 그토록 찾고 있던 남편과 함께 일한 선배의 차량이었어요. 많은 경찰분들이 주변 수색을 진행했지만 물이 너무 심하게 불어난 터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담당 경찰은 남편이 물에 빠진 것 같다며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일하셨던 분은 실종이 되어버렸고 태풍이 지나고 주변을 쉬지 않고 찾아봤지만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라 물이 다 빠지고 찾아봐야 할 것 같다며 경찰들은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찾으려 시도했지만 더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남편을 찾는 건 포기해야만 했어요. 거의 모두가 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입덧해도 그냥 참고 음식 입에 쑤셔 넣으면 되는 거지. 하도 엄살 피우는 바람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 내가 그동안 준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 당장 돌려놔.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쯤 준호는 내 옆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을 거라고. 너는 뱃속의 아이한테도 죄지은 거나 다름없다. 태어나면 뭐해?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그땐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렸고 임신한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단호하게 말리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저에게 탓을 돌리셨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졌고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 넋이 나간 상태로 시모의 모진 행동은 전부 다 받아내고 있었네요.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 제일 크다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시모의 분노를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결국 남편은 실종 신고 후 더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사망 신고 확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신원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것 또한 뜻대로 할 수가 없어 결국 저도 이를 악물고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날 아이 얼굴도 못 보고 떠난 남편이 저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한 번만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거의 실신 직전인 상태로 넋이 나간 시모 옆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쪽 때문에 내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 이제 어쩔 거야? 내 인생 어쩔 거냐고. 입덧 때문에 심해서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전화 왔었는지 알아? 출발하기 전까지 걱정하고 있었다고. 그래도 아끼는 동생이라며 흔쾌히 동행을 해줬었는데 2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잖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너는 청벌받게 될 거야. 남편 선배의 아내분이 저를 밀치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지만 차마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저로 인해 발생된 문제였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안 오열을 하셨던 아내분은 남편 되시는 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고 한순간에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버렸죠. 남편의 장례식장을 오시는 분들은 전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과 10년을 함께 일했던 대표가 보낸 부조금이었습니다. 직원분은 저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겪은 상태라 대표님이 쓰러져서 올 수 없을 것 같다고 대신 말을 전해주었고 남편의 장례식은 힘겹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시점부터 입덧을 하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와 그게 너무 화가 났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처음으로 원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좋다고 뱃속에서 끊임없이 발길질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 말이 있으니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요청이었죠. 무슨 말을 하실 건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왜 불렀는지 대충 감은 오지? 바로 본론부터 말하마. 네 아들 세상 떠났는데 우리 집안에 발붙일 일이 뭐가 있니? 서로 남은 인생 계속 얼굴 붉히면서 살 수 없잖아. 준호도 더 이상 내 품에 없으니 뱃속에 있는 아이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우리 인연 여기까지 하자. 너희 사돈분들께서 아이가 태어나면 잘 돌봐줄 거 아니니?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할 것 같다. 뱃속의 아이만 보면 내 아들 준호가 생각이 나서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게 될 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도 사진 같은 것도 보내지 말거라. 그냥 우리는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말 진심이니까 알아먹었으면 그만 돌아가거라. 너랑 함께한 시간 당연히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이후부터 그런 건 의미 없게 되었다. 너를 며느리로 들인 순간부터 내 삶은 후회의 연속으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 두 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저도 그때는 기운이 없던 터라 시모가 하는 얘기를 전부 수긍했고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저를 바라보던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남은 인생을 함께 한다는 건 저 또한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원망하며 안 좋은 말만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나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지냈고 몇 달 뒤 진통과 함께 이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본 순간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몸을 회복한 이후부터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기존에 하던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갔고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딸 서윤이는 9살이 되었습니다. 9년의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제일 큰 일은 부모님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서윤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신청했고 퇴근 시간에 맞춰 서윤이를 데리고 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서윤이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돌봄 교실에서 친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지 친구 집에 놀러를 간다고 전화가 왔길래 좋은 기회일 것 같아 흔쾌히 허락을 해줬죠.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를 만들지 못해 걱정했었는데 정말 잘됐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서윤이한테 전화를 하니 친구와 함께 아파트 안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 뒤로 친구의 엄마가 같이 따라 나오는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오셨잖아요. 대표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살고 계셨어요? 제가 이쪽 지역에 5년을 살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뵀거든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반대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대표님이 사시는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잖아도
서윤이가 갑자기 친구가 생겼다고 하길래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걱정했는데 잘 됐다 싶었거든요. 언제 결혼까지 하셨어요? 서윤이랑 동갑이면 그 사람이 회사에 있을 때 결혼하셨나 봐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해서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겠네요. 준호 씨가 더 이상 옆에 없으니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제 딸 다윤이는 돌봄 교실 같은 거 하지 않는데 동네에서 놀다가 둘이 만난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시면 제가 등하교 대신 맡아줄까요? 이 정도는 그래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제가 둘째를 임신해서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거든요. 계획한 건 아닌데 갑자기 덜컥 생겨버려서요. 다현이도 심심하다며 매일 보채썼는데 이참에 잘 됐네요. 괜찮으시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럼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뵐게요. 예전에 한번 보고 그때 이후부터 본 적 없었던 대표의 얼굴을 9년 만에 처음 보게 되었지만 저처럼 남편이 세상 떠났다는 충격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했어요.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그렇게 서윤이의 등하교를 대표가 책임져 주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새벽부터 출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 몸이 불편한 부모님 대신 서윤이를 챙겨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대표와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저에게 듣게 된 엄마는 담근 지 얼마 되지 않는 김치 좀 갖다 주라며 일을 쉬는 주말에 고맙다는 성이라도 보일 겸 해서 대표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벨을 눌렀는데 대표가 아닌 다현이가 인터폰을 받았고 엄마는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 중이라며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윤이도 다현이가 보고 싶다며 놀고 싶어 하길래 다현이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들어갔었죠.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넓은 평수와 딱 봐도 비싼 가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베란다에서 대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못 봤는지 계속 진지한 통화를 하고 있었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던 도중 반대편에 테라스가 있길래 풍경 좀 감상할 겸 테라스 쪽으로 다가가자 남편 되시는 분이 누워서 선글라스를 낀 채 선탠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에 부럽기도 했었는데 괜히 피해를 줄까봐 몸을 돌리던 그때 아이들이 테라스의 문을 열며 들어갔고 다현이와 서윤이가 대표의 남편 되시는 분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남편분이 서윤이를 친근하게 대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리운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서윤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선탠을 하고 있던 남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서윤이가 그 남자의 선글라스를 장난치며 빼앗았는데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9년 전 가물치 잡으러 갔다가 요절한 남편이었네요. 경악을 했고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이미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제게 들린 건
베란다에서 문을 열고 나온 대표의 말도 안 되는 전화통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사 갈 집 하나 알아보라고.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좋으니까 바로 앞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 거면 무조건 나한테 알려주면 되잖아. 갑자기 이사를 해야만 되는 사정이 생겨서 그래. 너희들 지금 이게 뭐야? 왜 둘이 함께 있는 거지? 왜 갑자기 이사를 가려는 건지 알 수 있겠네. 저기 테라스에 있는 저 사람 누구야? 당신 남편이야? 아니면 9년 전에 가물치 잡겠다며 떠났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내 남편이야?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지? 나를 상대로 사기친 거야? 너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니? 대충 상황을 정리해보니까 딱 답이 나오네. 내가 임신했을 때 너도 임신을 했던 거였지? 그러니까 그전부터 둘이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여보, 서윤이가 나보고 아빠 하면 안 되냐는데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친아빠라고 말하면 곤란스럽겠지? 아니,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다현아, 네가 현관문 열어준 거야? 여보, 그게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너 가물치 잡으러 가겠다고 해놓고 실종된 것처럼 꾸민 다음에 저 여자랑 살림 차린 거잖아. 그럼 너랑 함께 낚시하러 갔던 그 선배라는 사람은 설마 당신이 작정하고 그렇게 만든 거야? 저 여자랑 살려고?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살자고 얘기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한테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계획한 일이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이 그쪽이랑 결혼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해서 붙잡은 거야. 그쪽한테 뺏기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 그런데 그거 알아?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쪽만 모르고 있었던 거? 너를 무참히 밟고 버린 시댁 집안도 다 알고 있었어. 사망 신고해봤자 내가 가진 모든 걸로 살아가면 되거든. 그러니 불편한 게 전혀 없지.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면서 내가 운전해주는 차 타고 여행 다니면 되는 거야. 해외는 못 나가지만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 단 한 번도 시부모님 찾아뵌 적 없지? 지금 호사를 누리며 똥똥거리면서 잘 살고 계셔. 그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낚시 떠났던 내 직원은 어떻게 됐냐고? 당연히 이 세상에 없지. 그런 인간 쓰레기는 어차피 없어져도 된다고. 내가 그 아내분한테 살짝 양념 좀 치라고 했어. 그래야 리얼하잖아. 돈 좀 주니까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했는지 내 일을 도와주더라고. 왠 줄 알아? 그 사람 노름으로 집을 말아먹은 상태였거든. 그러니 꼴 보고 싶겠어? 그냥 물에 휩쓸렸다고 생각하지 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지는데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했으니까. 다 내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걸 내가 가진 것뿐이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경찰에 한번 신고해봐.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는지 잘 판단해야 될 거야. 서윤아, 아줌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충격적인 상황들을 전부 들을 수 있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윤이는 뭐가 그리 끌리는지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계획한 걸 아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서윤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저와 서윤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침착해야만 했고 그 여자의 지시대로 한 차에 올라타야만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만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서윤이가 목에 건 핸드폰이 무겁다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수만 가지 생각들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윤이의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라도 수화음이 들릴까봐 볼륨 버튼을 최대한 빠르게 줄였고 그때부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의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리게 되면서 제가 계획한 대로 저희 앞에 검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와 서윤이는 위험에서 구출되었고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던 다현이는 남편과 그 여자를 바라만 봐야 했네요. 그렇게 저희 모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남편의 존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이 사실을 전부 숨기고 있던 시부모님과 범행을 도왔던 선배의 아내분까지 전부 체포가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모든 건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께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지금까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아 법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다현이는 현재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시설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산더미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서윤이는 아빠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저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서윤이에게 상처만 줄 뿐이거든요. 앞으로 법적으로 많이 싸워야겠지만 변호사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여러 명이서 계획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떠나보냈으니 그게 제일 큰 처벌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세상을 떠난 선배분의 유골이라도 아직까지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의견을 주시거나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방법이라도 좋으니 저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이와 함께 또다시 벌어질 사건들 잘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이겨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